한국 제발 돌아와 주세요. 모두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터리 기술자 317명을 구금하고 25% 관세 폭탄으로 횡포를 부리던 미국 정부. 한국은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미국의 오만함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만에 316명이 자진 귀국을 선언했고 55조 규모의 반도체 공장 중단, 14개 기업의 투자 철회까지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다급히 입장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전용사들마저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나서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국방부 관료였던 에단 브래디가 발견한 아버지의 유품이 모든 진실을 말해줍니다. 미국 경제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단호한 결단,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단 브래디, 62세의 전직 국방부 관료입니다. 지금은 민간 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조지아주에 살면서 한국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 자문을 맡았던 저에게 그날의 뉴스는 그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구금되는 장면을 TV로 지켜보며 커피 한 모금을 더 마셨어요.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엔 마침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군이란 생각뿐이었습니다. 에단,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아내 캐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과하다고? 우리 기술을 그냥 가져가게 놔둬야 한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그냥 값싼 기술 수출국일 뿐이야. 대체제는 얼마든지 있어. 그래도 이건... 아내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휘저으며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듣기 싫어. 캐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야. 우리가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하는 거라고.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강경책이 옳은 걸까?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하며 기술자들의 복귀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우리가 너무 유약했다고 소리쳤죠. 동료들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귀를 막은 채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 제 얼굴은 화가 나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에단, 진정해요. 젊은 동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제 관계는 더 복잡하고. 복잡하다고? 간단해.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외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이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진해서 귀국을 선택한 겁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그렇지. 압력을 못 견딘 거겠지.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는데 한 한국 기술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죠. 한국으로 돌아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겠습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중얼거리며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 앵커는 계속해서 보도했어요. 전례 없는 집단 자진 귀국 결정에 미국 산업계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25 참전용사 커뮤니티에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제목의 성명서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참전용사였기에 이 말은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조지아 지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은 대체제가 많다며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라디오를 끄며 중얼거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서 우리와 일하길 원할 테니까.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메일함에는 급한 회의 소집 알림이 와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죠. 투자 철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어요. 에단,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역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매튜 국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도 대체제는 있을 거예요. 제가 고집스럽게 말했죠. 어디서? 누가? 중국? 유럽. 그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해. 이건 단순한 값싼 기술 수출국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중인 공장 부지가 문득 쓸쓸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아버지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렇게 자주 한국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일까? 이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피곤한 얼굴이 저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아버지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신문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헤드라인에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삼성, 55조 규모 텍사스 반도체 공장 일정 무기한 연기. 저는 신문을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는 중얼거렸죠. 아내 캐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단, 이 일과 당신이 관련 있니? 그녀의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자문했던 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야. 그들도 결국은 돌아올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에단, 당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괜찮아? 캐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사무실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는데 뉴스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현대차, SK 등 14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대규모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올라와 있었죠. 현대차, SK 등 14개 한국 기업 중 70% 이상이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관인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죠.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곧 진정될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조지아 지역 주민 대표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단 브레디 씨, 이게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대표 중 한 명인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요? 약속된 일자리는요? 진정하세요, 마이클. 로버트가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우리 마을 전체가 그 공장의 미래를 걸었는데 어떻게 진정하라는 겁니까? 마이클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장비들이 멈춰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긴급이라고 적힌 팩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에서 삼성에 긴급 3,5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텍사스는 필사적으로 공장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팩스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주워서 다시 펼쳤어요.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더 많은 돈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었죠. 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값싼 기술 수출국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는데 CNN에서 특집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들었죠. 한국은 더 이상 70년대, 80년대의 그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기술 강국이며 미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의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기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시선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6.25 참전 당시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구식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아버지, 당신이 옳았던 걸까요? 저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우리 동네는 한국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어 텅 빈 땅만 남아 있었죠. 아침 안개가 그 위로 서늘하게 깔려 있었어요. 에단, 신문 봤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일면에는 대형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 철회로 조지아주 5만 개 일자리 위기.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에단. 아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만의 책임은 아니야. 아니, 내 책임이야. 내가 그 자문안을 강력히 지지했어. 너무 오만했어. 전화벨이 울렸어요. 국방부 동료였던 톰이었죠. 에단, 상황이 심각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라는 지시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곧 사무실로 갈게.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먼 하늘에는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겠죠. 저는 문득 그들이 왜 그렇게 쉽게 떠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단, 출근하기 전에 이거 봐. 아내가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 기업 CEO의 인터뷰였어요. 우리에게 미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자들의 자존심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생각했어요. 자존심이라 제가 그동안 너무 가볍게 여겼던 가치였습니다. 아버지도 항상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분주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죠. 미국 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어.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패닉 상태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과한 조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만 겨냥했던 조치가 이제는 모든 글로벌 기술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이게 우리 계획이었나?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 에단.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있었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한국으로 연구기지 이전 고려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놀랍지? 에단? 뒤에서 로버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어?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로버트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너무 나갔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제야 그걸 알아차리나?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 그때 상관인 로버트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자 그는 문을 닫고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거 봐. 에단. 우리가 작성했던 내부 문건이야. 한국 기술 고위 견제 전략이라고.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그 문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내용이 얼마나 오만하고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이게 유출됐어.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어.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가 유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문제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거지.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참여한 정책이 이런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야. 로버트가 답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 내 한국기술인 보호 위한 외교 채널 가동. 또 다른 알림이 이어졌죠. 삼성, 한국의 6만 명 채용 계획 전격 발표 다시 기술 회귀 현상 가속화. 기술 회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죠. 기술과 인재가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TV를 보는데 한국 기업 CEO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술과 인재를 지키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반응이 나왔죠. 테슬라 CEO가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정말 세상이 변했군. 옆자리에 앉은 동료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단, 솔직히 말해봐. 우리 정책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실수를 인정했어요. 그런 것 같아. 마이크. 우리가 한국을 오판했어. 집에 돌아와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죠. 6.25 전쟁 당시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폐허가 된 마을과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군과 함께 일하는 한국 군인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인들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아버지는 늘 옳았는지도 몰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앨범을 더 넘기다 보니 아버지와 한국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진정한 용기, 195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용기. 저는 그 문구를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경제 분석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 알림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 특별 자문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과오를 인정하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 얕봤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주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동안 그의 물건들을 정리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자 낡은 군복과 훈장들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워하셨지. 제 옆에 앉은 아내 캐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는 6.25 참전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귀찮게 여겼습니다. 또 시작이군 하고 생각했죠. 그래,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셨어. 제가 말했습니다. 난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몰랐지. 당신 아버지에게는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 아내가 낡은 훈장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어요. 이건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을 거야. 두 번째 상자에는 편지들과 사진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전쟁 당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봉투가 눈에 띄었죠. 한국에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물에 젖은 듯한 태극기 조각과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태극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붉은색과 푸른색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오늘 한국인 소년 하나를 만났다. 그 아이는 내게 이 태극기를 주었다. 비록 작고 물에 젖었지만 이 깃발에 담긴 의미는 크다. 한국이 없었으면 내 인생도 없었을 것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이런 말을 직접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편지를 읽었죠.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그들의 용기에서 배웠다. 이것이 내가 한국을 잊지 못하는 이유다. 저는 태극기 조각을 손에 쥐었어요. 작지만 선명한 붉은색과 푸른색이 제 손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가 이렇게 깊은 감정을 갖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했던 겁니다. 에단, 괜찮아?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니, 괜찮지 않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에단, 이건 뭐야? 캐롤이 또 다른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유튜브 영상 12879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죠. 그것은 미국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노년의 참전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위험에 처하면 다시 싸울 겁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참전 용사 중 한 명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켰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한 참전 용사의 집을 방문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의 집은 작고 초라했지만 거실 한쪽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태극기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깃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매일 아침 이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카메라는 그의 손을 비추었습니다. 떨리는 노인의 손이 유리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단지 값싼 기술 수출국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리고 이 참전 용사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상자를 뒤지던 중 한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젊은 아버지가 한국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있었죠. 사진 뒤에는 희망의 씨앗, 1953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에단, 이건 정말 특별한 사진이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런 표정을 지은 모습은 처음 봐. 제가 답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제가 알던 엄격하고 무뚝뚝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마 지금은 70대 노인이 되어 있겠지. 어쩌면 지금 한국 기술자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일 수도 있어.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준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그 희망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물인 거죠. 에단, 괜찮아?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니, 괜찮지 않아.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한국기술고의 견제 전략이 뒤엉켰어요. 저는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 별들 아래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은 지금의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낯선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인프레쉬라는 한국 소기업이 전 세계 참전국에 감사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우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인프레쉬는 지난 10년간 조용히 6.25 참전국 21개국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태극기 키링은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큰 의미를 갖는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유품 중에도 비슷한 키링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죠. 사무실에 도착해 즉시 인프레쉬에 대해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작은 공방 사진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가족 경영 소기업이었어요. 그들은 수익의 30%를 참전용사 지원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온라인 스토어에 접속해 태극기 키링을 주문했어요. 이렇게 작은 회사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동료인 제니퍼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에단, 한국 대표단과의 회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 대표단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대요. 에단이 자문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일까요? 3일 후, 작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태극기 키링이 있었어요. 함께 들어있던 카드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링을 손에 쥐었어요. 아버지가 보았던 그 태극기와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버지가 보던 그 태극기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키링을 자세히 살펴보니 수작업으로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실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놓여 있었고 태극 문양의 색상이 선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정성을 들인 사람들이.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을 단편적으로 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제 생각을 전할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에단 씨, 정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기자가 말했어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철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해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평소처럼 외교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 손에 있던 태극기 키링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죠.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수출국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 참전용사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최근 깨달은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태극기 키링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역사와 감사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잊고 현재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버트가 다가왔어요. 에단, 방금 인터뷰 봤어. 정말 솔직했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당신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다니 놀랍군. 로버트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태극기 조각과 편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는 조용히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모두 뭔가를 놓친 것 같군.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인프레쉬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태극기 키링을 만드는 장인은 40년간 태극기 자수만 연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키링을 손바느질로 만들었죠.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는 6.25 전쟁 고아였고 미군 병사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바쳤다는 이야기였어요. 나의 작은 노력이 그분들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SNS에 퍼지자 미국 참전용사 커뮤니티에서 키링 인증샷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태극기 키링을 들고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키링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의 인프레쉬 대표였습니다. 브래디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사진과 함께한 키링 인증샷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는 아버지가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던 순간들을 상상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시간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의 태극기 조각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의미를 가진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한국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자 단속에 대해 인권 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내한국 기술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제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국제적 인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에단, 심각해 보이네. 아내 캐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녀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사무실에 도착하니 비상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높은 관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국무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 이민국이 오늘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절차상 과잉이 있었다는 유감 표명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다입니까?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로버트가 눈살을 찌푸렸죠. 에단, 뭐가 문제야? 문제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준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국무부 관계자가 말을 이었어요. 브래디 씨, 당신의 의견은 이해합니다만 외교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렇다면 첫 단계는 진심 어린 사과여야 합니다. 제가 강조했죠.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오만한 행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장 제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자문했던 기업의 CEO, 김 회장의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님, 에단 브래디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브래디 씨,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과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고 이번에는 김 회장의 어조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브래디 씨, 솔직히 놀랐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 태극기 조각,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 말했어요. 말을 마치자 김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브래디 씨, 다시 한국에 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외교사절단과 함께 방문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이야말로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이 필요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한 시민에게 물었죠.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이에요.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내 아들이 그 공장에서 일할 예정이었어. 이제 그 기회가 사라졌지. 우리는 그저 일자리가 필요할 뿐이야.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 정책 결정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현명했어야 했지.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적 갈등보다 실질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TV를 켰는데 CNN에서 특집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독종, 기술로 외교를 이끈다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닌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기술 패권의 새로운 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포터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조용한 외교로 알려진 일본과 달리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는 독종 외교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강대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강국이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상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죠.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전에 이민 왔죠.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최근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묵묵히 들었다가 갑자기 뒷방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앨범을 펼치니 놀랍게도 6.25 당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제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복무했던 미군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관계는 항상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 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까지.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에단.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외교사절단 자문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죠. 공항을 나서는데 낯선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층 건물들과 세련된 도시 경관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브래디 씨, 환영합니다. 김 회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건가요? 그가 물었죠. 네. 아버지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직접 오는 건 처음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 속 한국은 폐허가 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 찬 선진국이었어요. 놀라셨나요? 김 회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놀랍네요.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죠.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발전했던 거죠. 잠시 딴 얘기지만 브래디 씨. 김 회장이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님 이름이 조지프 브래디 맞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제 아버지가 6.25 당시 미군 부대에서 통역병으로 일했습니다. 그분이 조지프 브래디 중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이분이신지. 김 회장은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한국인 통역병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통역병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늘 브래디 중위가 아니었다면 내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요. 아버지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인프레시 본사를 방문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대표인 박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브래디 씨, 드디어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준비해온 편지를 건넸습니다. 당신들의 손길이 역사를 바꿨다는 내용이었죠. 박 사장은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런 말씀을 듣다니 영광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저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들에게서 받은 편지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참전했던 이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박 사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참전용사들을 찾으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이 웃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참전용사 한 분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분은 한국에 대한 추억을 너무나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잊지 말자라고요. 박 사장은 작은 작업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장인들이 태극기 키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정교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참전용사 가족들입니다.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6.25 때 도움을 받은 분들이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역사와 감사함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참전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검은 대리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조지프 브래디,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이곳에서 자신의 일부를 남기고 떠났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킨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요. 잠시 후 어린 학생들이 모여 참전비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니까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애국이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은 미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여기서 싸웠단다. 소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르신 아버님은 우리의 영웅이세요. 감사합니다. 그 순수한 감사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느꼈던 감정이었을까요? 이런 진심 어린 감사가 아버지를 한국에 묶어두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영상 12879의 제작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브래디 씨, 저희 영상의 영어 내레이션을 맡아주시겠어요? 당신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녹음실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대본을 읽는 동안 저는 제가 진정으로 화해의 다리를 놓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CNN에서 보도되어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한국을 위해 싸운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제가 나레이션한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녹음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작진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감독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브래디 씨, 당신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서울타워에 올랐습니다. 눈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은 아버지가 보았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한국이기도 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로버트였습니다. 에단, 돌아올 계획이 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있어. 하지만 좀 더 있다 갈게. 알았어.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있어.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 내가 그쪽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중요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 역사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말입니다. 저녁 식사는 김 회장과 함께 했어요. 전통 한식당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브래디 씨? 김 회장이 물었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김 회장은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일이 많을 겁니다. 건배. 저는 잔을 들어 그와 함께 건배했어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브래디 씨, 정말 확실합니까? 로버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확실해요. 저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연구소 컨설턴트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엔 단기 방문을 계획했지만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한 결정 아닌가? 에단, 자네 나이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가야 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력, 연금, 모든 것을 여기에 두고 가는 거야. 로버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리를 놓을 차례예요.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태극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 작은 천 조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프레쉬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물건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의미를 나누고 싶어요. 아내 캐롤이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에단, 정말 떠나는 거니?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야. 자주 돌아올 거고 언젠가는 너도 한국에 와서 함께 살면 좋겠어. 그럼 기다릴게.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다음 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이주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브래디 씨, 국방부 퇴직 관료가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제 아버지의 유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싸웠고 그곳에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고 왔어요. 저는 그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가려 합니다. 최근 한미 관계가 기술 분쟁으로 냉각되었는데 이런 때에 이주를 결정하셨군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해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역사적 유대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극기 키링을 든 미국 청년들의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애국심을 배워야 해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한 대학생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의 희생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한국인들의 감사함과 기억력에서 배울 점이 많다. 저는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어요. 브래디 씨,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기억을 수출했다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인터뷰에서 저는 제 경험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우리는 한국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감사와 존경,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그들의 기술력 뒤에 있었던 거죠. 기자는 제 말을 주의 깊게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브래디 씨가 보는 한미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술과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피로 맺어진 역사가 있어요.
제 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억과 감사의 마음이 진정한 동맹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미 관계를 재고하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기억을 수출했다. 이 헤드라인은 소셜 미디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한 젊은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기억과 감사라는 무형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다. 2주 준비의 마지막 날,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태극기 키링을 묘비 앞에 놓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당신이 지킨 나라에 나도 남겠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이야기를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십들을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응원처럼 들렸어요.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국이 당신에게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묘지를 나오면서 저는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미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곳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단, 정말 괜찮은 거야? 운전 중이던 아내가 물었어요. 응, 캐롤. 처음으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아.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따라갈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미국은 제가 떠나는 곳이 아니라 제가 연결하는 곳이 될 거예요. 저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될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나라는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의 의지와 용기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될 겁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김 회장이 약속대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브래디 씨, 정말 오셨군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약속은 지켜야죠. 당신의 아파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모습,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역사적인 건물들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곳이 당신의 새 일터입니다. 김 회장이 현대적인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인상적이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쉬세요. 저는 새 아파트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이 모든 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첫날, 저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단 브래디입니다. 한때는 한국을 오해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직원들은 따뜻한 박수로 저를 환영했어요. 그중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브래디 씨, 제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 사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제가 더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떠나는 기술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음을 지킨 나라였다. 아버지가 알았던 진실을 이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남은 아내였습니다. 에단, 잘 지내니? 응. 여긴 정말 아름다워. 캐롤, 당신도 꼭 와서 봐야 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곧 갈게.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기다릴게. 사랑해. 통화를 마치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그러나 제 방식으로.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태극기 키링을 손에 쥐었어요. 그 작은 물건에는 이제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역사와 기억, 그리고 희생의 상징이었죠. 아버지, 당신이 지킨 나라에 나도 남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되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시작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뜻밖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을 오해했던 저는 아버지의 태극기를 통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